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데이터 분석 플랫폼 조직의 던 최여명이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 주제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위한 최적의 CDC 시스템 구축기입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전반부 발표자인 제가 CDC, DBG음, 파이프라인 구조, 정합성 검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음 후반부는 오늘 공동 발표자인 루이스가 운영 시 발생한 이슈와 해결 과정, 그리고 최근에 도입한 아이서버그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CDC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DC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의 약자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되는 변경사항, 삽입, 수정, 삭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이 CDC 기술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간의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CDC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술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쿼리 기반이 있는데 이건 DB에 주기적으로 쿼리를 실행해서 변경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매번 DB에 풀스캔 쿼리를 발생시키면 부하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로그 기반 CDC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은 DB에 쌓이는 트랜잭션 로그를 모니터링해서 실시간으로 변경 사항을 캡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DB에 스캔 쿼리가 날아가지 않고 로그 파일만 바라보기 때문에 DB에 부하가 일어날 일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CDC 기술을 왜 사용하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간 변경본 기반 이상치 탐지 알림이 있겠는데요. DB에서 발생되는 비정상적인 트랜잭션을 감지하고 알림을 받도록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인데요. 예를 들어 DB 버전을 올린다든지 새로운 DBMS를 이관을 한다든지 이때 먼저 CDC로 연동을 해놓고 새로운 DB로 스위칭할 때 다운타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지역 간의 데이터 동기화가 있겠는데요. 글로벌 서비스에서 여러 지역 간의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서 일관된 데이터를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캐시 무효화가 있겠는데요. DB의 데이터가 삭제되면은 캐시에 저장된 해당 데이터를 바로 무효화 시켜가지고 캐시 DB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용도 분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비스 DB와 분석용 DB를 연동을 시키고 용도를 분리하는 겁니다. 서비스 DB는 그대로 서비스 쿼리를 받고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땐 분석용 DB에 분석 쿼리를 날려서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환경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CDC를 어떻게 사용하냐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전사 데이터 조직으로 파편화된 여러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를 한 곳으로 응집시키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카카오에는 메시지, 이모티콘, 플러스 친구, 그리고 최근에 나온 톡 학생증까지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는데요. 많은 서비스가 존재하는 만큼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파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희 CDC 연동 파이프라인을 태워서 한 곳으로 응집시키고 다른 크루들이 쉽게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민감 데이터인데 이제 보안 이슈로 민감 데이터는 그대로 수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싱이나 마스킹을 처리해서 수집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녹여야 할지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국민 서비스인 만큼 초대규모 사이즈 DB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런 큰 데이터 사이즈는 어떻게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연동 중인 데이터 정합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연동되어 있는 저희 적재 시스템에 데이터가 혹시 잘못 들어오진 않을지 주기적으로 어떻게 확인할지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적재 시스템인 소스DB랑 동일한 MySQL을 사용한 게 맞을지 더 효율적인 적재 시스템은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포인트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뒤에서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CDC 배경 지식이 되는 DBG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BGM은 로그 기반 CDC 기술 중에 가장 대중적인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프카 커넥트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요. MySQL이나 포스트그레스, 몽고DB 이런 다양한 DBMS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DBGM이 DB의 로그를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어디까지 읽었는지 오프셋을 기록을 하고 재연동을 하면 마지막으로 읽은 오프셋 시점으로 복구를 합니다. 또 이제 중분 스냅샷이라는 유용한 기능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차례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ySQL 기준 DBGM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크게 스냅샷 페이지랑 바이너리 로그 스트림 페이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보시면 이제 원본 소스 DB에 테이블이 존재하고 이렇게 1, 2, 3, 4 하나씩 레코드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소스 DB, 서비스 DB로 실시간으로 이제 DML 쿼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로그가 존재하는 파일 공간이 이 DB에 같이 있습니다. 이 바이너리 로그는 트랜잭션 로그인데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쿼리가 트랜잭션에 들어올 때마다 쌓이는 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3, 4에 해당되는 트랜잭션 로그만 존재하고 1, 2는 존재하지가 않죠. 이 로그에 리텐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태 쌓인 모든 레코드 정보가 이 로그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풀스캔으로 쿼리를 날려서 스냅샷을 한번 뜨고 타겟에 미리 적용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스냅샷은 DB에 락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락이 걸려 있는 동안 DML 쿼리가 블록이 되게 되고 이는 서비스에 영향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분 스냅샷 기술을 DB즈음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 청크 단위로 스냅샷을 떠서 락을 걸지 않고 DML 쿼리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서 서비스에 영향이 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을 그냥 쓰면 되게 느립니다. 아무래도 시리얼하게 하나씩 수행하게 되면 속도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약간 스포를 하자면 뒤에서 설명하게 될 플링크 CDC로 해결합니다.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냅샷 페이지가 끝나고 레코드가 추가됨에 따라서 바이너리 로그에 쌓이는 데이터를 하나씩 수집을 해서 타겟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영한 로그를 이제 어디까지 적용했는지 이제 카프카 커넥터의 설정 토픽인 이 커넥트 오프셋이라고 불리는 특정 카프카 토픽에 저장을 하고요. 이때 이 GTID라고 불리는 각 트랜잭션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이제 ID 값이 있는데 이것을 오프셋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DB즈음이 작업을 멈췄다가 재시작하게 되면은 여기에 기록된 오프셋을 보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확인해서 잡을 재수행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저 트랜잭션 로그를 그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DB즈음이 체인지 이벤트라는 걸로 먼저 추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인서트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DB즈음이 이런 JSON 형식의 포맷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JSON에는 이제 스키마라는 란이 있고 여기에는 이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 있는지 각 컬럼의 타입은 뭔지 이런 메타 정보가 들어 있고요. 다음 이 페이로드 란에는 이제 데이터의 생성, 갱신, 삭제 유무랑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찐 데이터가 들어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지 이벤트를 카프카에 쏘고 여기 쌓인 데이터를 이제 카프카 커넥터가 잘 컨숨해서 파싱해서 타겟 DB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B즈음의 파이프라인 구조를 보여드리면요. 이제 원본 DB가 있으면 카프카 커넥트에 DB즈음 소스 커넥터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고 카프카에 쏘면은 카프카 커넥터 싱크 커넥터가 데이터를 컨숨해서 타겟에 적재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 있는 이제 카프카 커넥터 기반 소스 커넥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플링크 CDC로 이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이프라인 구조를 보여드리면 이제 MySQL의 이 데이터를 플링크 CDC가 읽고요. 이 데이터를 카프카에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프카 큐에 쌓이는 데이터를 카프카 커넥터 컨숨을 하고 타겟 DB에 적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최근에 아이스버그라는 레이크하우스 기술을 도입해서 저희 파이프라인에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두 데이터의 정합성이 문제가 없는지 스파크가 매일매일 체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파이프라인을 약 1년 좀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300개의 테이블을 연동 중이고요. 연동 사이즈는 총합 2.3TB 정도 되고 하루 약 1.4억 개의 레코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 구조 중에 플링크 CDC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링크 CDC도 결국 DB즈음 기반 오픈소스인데요. 플링크의 특징인 분산 처리, 체크포인트, 데이터 스트림 API 같은 장점들을 흡수한 상위 호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증분 스냅샷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 병렬성에서 오는 성능의 이점이 매우 큽니다. 이 병렬 증분 스냅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이제 청크 단위를 순차적으로 이제 스냅샷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플링크 CDC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청크를 병렬로 스냅샷해서 성능을 대폭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저희 연동하는 테이블 중에 사이즈가 큰 거는 이제 20억 건이 넘는 그런 테이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반 디비지움 방식으로 서칭을 하게 되면은 진짜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플링크 CDC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설정 값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빠르면 몇 시간 안에 스냅샷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비지움과 마찬가지로 스냅샷 페이지 이후에 바이너리 로그를 수집을 하는데 이건 기존의 카프카 토픽에 저장하는 것과 다르게 적용한 오프셋을 플링크 체크 포인트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모종의 이유로 잡이 실패하게 되면은 이 체크 포인트에 저장된 오프셋을 바라보고 재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프카에 전송하기 전에 민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이슈를 그대로 수집을 할 수 없어서 해싱이나 마스킹을 해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제 해싱하고 마스킹 둘 다 사용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특정 컬럼의 유니크 카운트를 세야 하는 상황에는 그 카디널리티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해싱을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마스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 번호랑 뭐 이메일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카프카 전송 전에 저 휴대폰 번호는 보시듯이 저기 하이픈으로 마스킹을 한다든지 이메일의 경우에는 도메인 앞에 붙는 아이디만 해싱을 한다든지 해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링크 CDC를 도입해서 얻은 이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스냅샷 성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기대했던 성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 카프카 커넥트 디비전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기대 성능을 이 병렬성을 통해서 쉽게 충족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너리 로그 시작 오프셋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스캔 스타터 모드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로그의 첫 부분부터 읽을지 아니면 특정 위치부터 읽을지 특정 시간부터 읽을지 이렇게 시작 위치를 유연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장애 처리 효율성이 향상이 되는데요. 이 장애가 나면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전 상태를 복구하고 뭐 픽스드 딜레이나 익스포넨셜 딜레이 저런 옵션들을 사용해서 제시도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은 프로메테우스랑 그래파나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보이는 스크린샷처럼 뭐 잡별 처리율을 그래프로 본다던가 아니면 총 잡 개수와 뭐 처리율을 저렇게 숫자로 본다던가 아니면 잡별 체크포인트 소요 시간을 저렇게 그래프로 본다던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싱크 단인 카프카 커넥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 커넥트는 카프카와 연동되는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고요. 이제 플러그인 아키텍처로 소스와 싱크 커넥터를 플러그인 방식으로 추가해서 새로운 외부 시스템을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여러 워커를 추가해서 데이터 처리 성능을 수평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SMT라고 불리는 개별 메시지 데이터 변환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REST API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는 잡들을 쉽게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고 또 이제 JMX라 불리는 자바 기반 시스템 모니터링 툴도 지원을 하는데 커넥터 성능이나 처리량 뭐 이런 운영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카프카 커넥터에 JDBC 싱크 커넥터라는 거를 붙여서 타겟 DB의 데이터를 적재를 합니다. 이 JDBC 싱크 커넥터는 말 그대로 카프카의 데이터를 JDBC 드라이브를 지원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는 그런 커넥터입니다. 파이프라인 구조 중에 여기에 카프카 커넥트가 있고 이 카프카 커넥트에 JDBC 싱크 커넥터의 잡이 실행되게 됩니다. 네, 이 JDBC 싱크 커넥터가 체인지 이벤트를 파싱을 해서 이 타겟 DB에 적재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디비지움 싱크 커넥터라는 디비지움에서 만든 싱크 커넥터도 있는데 이건 이제 디비지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최적화된 커넥터라 이거 대신 사용할 수 있고 거기서는 여러 이점이 존재하거든요. 네, 저희가 POC 했던 당시에는 그 오픈소스가 초기 단계이기도 했고 병렬 처리를 정상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어서 사용을 못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그것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JDBC 싱크 커넥터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주요 설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업서트 모드를 사용해서 같은 PK를 가진 레코드에 대해서 역등성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타겟에 데이터가 이미 있으면 업데이트, 없으면 인서트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서 데이터가 중복돼서 삽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스냅샷 과정에서 병렬 처리를 위해서 태스크 맥스 옵션을 사용하는데요. 스냅샷 과정에서 카프카의 이제 데이터가 순식간에 확 쌓이게 되겠죠. 이때 데이터를 빠르게 컨숨하기 위해서 병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험적으로 이 값을 카프카 토픽 파티션 개수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설정해서 사용하는데
이 정도 옵션이면 뭐 속도를 못 따라잡아서 컨슈머 렉이 차는 그런 이슈는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JDBC 드라이버의 리라이트 배치 인서트 옵션이랑 카프카 커넥터의 배치 사이즈 옵션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벌크 인서트로 해서 넣는데요. 저희 경우 이 옵션을 잘 튜닝해서 초당 처리율을 약 4배에서 5배 정도 향상할 수 있었고, 또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로그 사이즈가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용량 면에서도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카프카 커넥터에는 SMT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개별 메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변환 로직을 정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잡을 제출할 때 이 SMT를 같이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붙이면 이제 외부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기 전에 데이터를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 중인 SMT는 먼저 Extract New Record State라는 SMT가 있는데, 이건 이제 DBGM 형식의 데이터를 JDBC 싱크 커넥터가 이해할 수 있게 단순 형식으로 바꿔주는 SMT고요. JDBC 싱크 커넥터가 그대로 그 데이터를 DBGM 데이터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SMT는 꼭 붙여서 사용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타임스탬프 컨버터라는 시간값들을 JDBC 싱크 커넥터가 이해할 수 있게 바꿔주는 그런 SMT인데, 예를 들어 뭐 데이트 타임 필드 같은 경우에는 DBGM이 데이터를 변환할 때 유닉스 타임스탬프 값으로 변환을 해놓거든요. 이걸 다시 문자열 날짜 포맷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JDBC 싱크 커넥터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 SMT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커스텀하게 개발한 SMT가 있는데, 이는 뒤에서 공동 발표자인 루이스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출된 잡 관리는 REST API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웹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카프카 커넥터 웹이라고 이제 사내에서 개발한 오픈 소스가 있는데요. UI상에서 클러스터에 연동 중인 잡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뭐 잡 정지나 설정과 변경 이런 조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유용한 툴이고, 여기 링크 달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링크 타고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니터링은 마찬가지로 프로메테우스랑 그래파나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주요하게 보는 지표는 뭐 초당 리드율, 처리할 레코드 수, 오프셋 커밋 실패율, 이렇게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합성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파이프라인에서 보여드렸던 이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모은 데이터는 사내 크루들한테 제공하는 만큼 데이터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CDC 파이프라인으로 연동되어 있는 두 테이블에 혹시 모를 이슈로 인해 데이터가 틀어진다든지 이런 이슈를 감지하기 위해서 매일 정합성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즈가 큰 만큼 스파크를 활용해서 정합성을 배치 잡으로 일괄로 빠르게 검사하고 있고요. 스파크는 사내 고성능 하드 클러스터 자원이 있어서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스파크의 장점이 어떤 DBA 데이터든지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변환해서 읽는다는 점인데요. 소스는 MySQL, 타겟은 아이스버그, 이렇게 서로 다른 DBMS를 사용해도 결국 데이터를 읽으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 읽게 되니까 비교할 때 매우 용이하게 됩니다. 저희는 연동 직후에 전체 레코드를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만약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DB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적당히 리밋을 걸어서 비교하고 있고요. 이후에 매일매일 1단위 변화분 레코드만 추출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플링크가 매일 변화분을 이제 PK를 하드베에 따로 저장을 하고 있어서 이걸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정확도가 완벽하게 100%일 수는 없는 게 결국 타겟에 반영되기 전까지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해서 비교한 결과를 DB에 저장을 하고 매일 오전에 저렇게 레포트 형식으로 초록불, 노란불 이렇게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이걸 확인하는데 그때마다 되게 떨립니다. 제 분량은 여기까지고요. 이후 내용은 루이스가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루이스 이행민이라고 합니다. 앞서 CDC에 대한 설명과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공유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했던 일부 이슈들과 그 해결 과정을 먼저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드릴 이슈는 다음과 같은데요. 각각이 왜 이슈이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스키마 변경입니다. 저희 팀은 타 서비스 팀들의 DB를 CDC 연동하여 지표 계산에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팀이 어떻게 스키마를 변경할지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지표 계산에 사용되던 칼럼이 사라질 수도 있고 민감 데이터가 저장된 칼럼이 추가되어 그 민감 데이터가 보안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표 계산 로직과의 호환,
그리고 보안 관련 이슈가 있어 타겟 테이블에 실시간으로 스키마 변경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현재 DDL에 대응 중인데요. 먼저 DDL 이벤트에 대한 감지 및 알림을 받습니다. 이후 관리자가 확인하고 타겟 테이블의 DDL 반영 및 그 DDL 직후 시점부터 바이너리 로그를 다시 가져옵니다. 이를 위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DDL 이벤트에 대한 감지 및 알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DDL 이벤트와 이후 이벤트들이 타겟에 반영되어서는 안 되게 스킵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타겟에 DDL 반영 이후 바이너리 로그를 다시 가져올 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플링크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기능들로 앞선 요구사항들이 만족되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 DDL 이벤트를 제외하는 설정은 제공되나 저희 같은 경우는 DDL 이후 이벤트들도 스킵되어야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플링크 잡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현재 저희는 카프카에 이그젝트리 원스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플링크 잡을 중단하게 되면 카프카로 커밋이 되지 않기에 DDL 발생 직전의 이벤트들이 카프카로 전송됨을 보장할 수가 없어 중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분기를 플링크 CDC 라이브러리에 추가하였는데요. 기존에는 이벤트 타입을 확인하고 타입에 따라 처리를 했다면은 현재는 이벤트 타입을 확인하고 DDL인 경우 최초 알림 및 이후 이벤트들을 스킵하는 로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DDL 이벤트와 이후 이벤트들이 타겟에 반영되는 것을 막으며 플링크 자원 실행 상태가 유지되기에 DDL 직전 이벤트들의 전송 또한 보장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 알림으로 받고 있는 정보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원천 DB 및 테이블 정보, 발생한 DDL의 GTID, 그리고 발생한 DDL 쿼리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DDL을 타겟에 반영해도 문제없는지 확인하고 반환된 GTID를 사용하여 재연동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공유드릴 이슈는 이제 과도한 카프카 토픽 생성이었는데요. 이제 바이너리 로그는 전송 시 순서가 보장되어야 하기에 토픽의 파티션을 1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당 하나의 토픽이 필요하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파티션이 1인 토픽이 테이블 수만큼 필요해집니다. 저희는 현재 사내 공용 카프카를 사용 중인데 파티션이 작은 토픽들을 많이 생성하는 것 또한 부하가 될 수 있다 하여 토픽을 합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테이블들을 하나의 카프카 토픽으로 합치는 것은 이제 운영 관점에서 리스크가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대신 테이블 스키마나 가지고 있는 데이터 특성이 동일한 샤딩된 테이블에 대해 카프카 토픽을 하나로 합치는 방향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기존에 저희는 n+1개로 샤딩된 테이블에 대해 파티션이 1인 토픽을 n+1개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카프카 관점에서 자원 낭비나 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샤딩된 테이블은 파티션이 1인 토픽 하나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샤딩된 테이블들은 하나의 카프카 토픽을 공유하고 카프카 커넥트에서 메시지를 보고 타겟 테이블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커스텀 SMT를 구현하였는데요. 메시지 포맷으로는 현재 GB즈음의 체인지 이벤트 포맷을 사용 중이라 말씀드렸고 해당 포맷에는 원천 DB와 테이블명이 존재합니다. 저희 팀은 원천 DB와 테이블명을 혼합하여 현재 타겟 테이블명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에 존재하는 원천 DB명과 테이블명을 사용하여 타겟 테이블명을 생성하고 그 값을 토픽 이름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제 토픽 이름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용하는 JDBC 싱글 커넥터의 경우 테이블명을 명시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토픽명을 기본적으로 타겟 테이블명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코드가 저희가 구현한 커스텀 SMT의 예시 코드입니다. 최근에 진행한 작업을 한 가지 더 공유드리면 이제 카프카 토픽을 1개에서 4개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아무래도 사내 공용 카프카를 사용하기에 메시지 전송률 상한이 존재하는데 이제 하나의 토픽을 공유하도록 했더니 해당 상한의 경우에 따라서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4개 토픽으로 나누어 토픽당 최대치 기준 4분의 1 수준으로 메시지 전송률을 낮추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널 값이 기본 값으로 바뀌어 타겟에 적재되는 이슈인데요.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면은 이제 소스 테이블에 널인 값이 있고 해당 칼럼의 디폴트 값이 1이라면은 타겟 테이블에 널이 아니고 1이 들어가는 이슈였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았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카프카 커넥터 라이브러리였고요. 카프카 메시지를 제이슨 객체로 변환할 때 기본 값이 있으면 널 대신 기본 값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이슈는 버전 3.5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카프카 커넥터 JDBC 라이브러리에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제 제이슨 객체를 실제 수행할 쿼리로 변환할 때 또 마찬가지로 기본값 제약이 있으면은 널 대신 기본값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관련 코드들을 공유 드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카프카 커넥트 라이브러리는 버전 3.4 이하에서는 아무래도 기본값 제약이 있으면은 널값 대신 항상 기본값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전 3.5 이상에서는 Replace Null with Default라는 설정이 추가되고 해당 설정값을 확인하여 기본값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카프카 커넥터 JDBC 라이브러리에도 비슷한 로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라이브러리는 현재 제공되는 설정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는데요. 카프카 커넥터 라이브러리는 버전업을 진행하였고요. 카프카 커넥터 JDBC 라이브러리는 이제 기존 제공되는 설정만으로는 대응이 불가하기에 마찬가지로 커스텀 SMT를 구현하였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커스텀 SMT의 동작 과정을 간략히 공유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예시에 라이브러리 내부 객체를 보시면은 C1이라는 컬럼이 있고 거기에 int16이라는 타입, 널러블을 의미하는 옵셔널, 그리고 디폴트 1이라는 디폴트 제약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기본값 제약인 디폴트 1을 제거하도록 하는 SMT를 구현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운영 시 발생한 이슈와 해결 과정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최근에 도입한 아이스버그에 대해 어떤 이점이 있었으며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시도들을 했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스버그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표적인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기술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의 CRUD가 지원되는 오픈소스 테이블 포맷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변화분에 대해 중분 처리 기능이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저희 파이프라인 구조를 다음과 같이 공유드렸는데요. 이제 보시는 이미지에서 오른쪽에 있는 MySQL이나 아이스버그에 있는 데이터를 현재 지표 계산에 사용 중입니다. MySQL 기준으로 현재 지표 계산 과정을 공유드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스파크를 이용해 테이블 전체 데이터를 매일 덤프합니다. 이후 필요한 변환 작업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지표를 추출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테이블 전체 데이터를 매일 덤프해야 하기에 MySQL 서버에는 부하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은 성능 제한이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크게 반복과 부하로 정리될 것 같은데요. 매일 반복되는 테이블 전체 데이터 덤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부하 및 스파크 성능에 제한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스버그를 현재 도입하였습니다. 하드 파일 시스템을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사용하고 플링크에서 바로 아이스버그 테이블로 적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버그 도입 후 지표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MySQL 대신 하드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아이스버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이스버그 도입 후 개선된 부분들을 공유드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반복되었던 MySQL 테이블 덤퍼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카프카 의존성이 사라졌는데 결과적으로 지켜야 했던 메시지 전송률 상한이 사라져 CDC의 중분 스냅샷 단계에서 더 높은 전송률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소싱하기에 부하 이슈에서 자유로워져 기대 성능만큼 스파크 자원 할당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전송률 제약 해소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드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카프카와 카프카 커넥터의 의존성이 사라졌기에 더 이상 전송률 상한을 고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프카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게 체인지 이벤트 포맷이 아닌 플링크의 로우 데이터 포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로우 데이터 포맷의 예시는 오른쪽 이미지와 같습니다. 발생 이벤트의 타입 그리고 칼럼별 값들로만 이루어진 간소화된 형태인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플링크 잡 병렬성 1 기준 메시지 전송률을 공유드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체인지 이벤트 포맷을 사용하여 카프카로 전송할 경우 초당 평균 5,000 정도의 메시지 전송률이 나오는데 이제 로우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여 아이스버그로 전송할 경우 초당 평균 15,000 정도의 메시지 전송률이 나옵니다. 최근 연동권의 전송률 지표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아이스버그로 연동한 건이며 플링크 잡의 병렬성은 20으로 두었을 때 초당 메시지 전송률이 최대 36만까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표 계산 과정에 소싱 시간도 계산되었는데요. 더 이상 MySQL 부하를 고려할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 스파크 자원 할당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30억 개의 레코드를 가진 테이블에 대해 전체 데이터 소싱 시간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MySQL은 부하로 인해 협의된 스파크 설정을 사용해야 했지만 아이스버그는 저희가 원하는 성능만큼 자원 할당이 가능합니다. 할당된 자원의 차이가 있지만 각 경우의 소싱 시간을 비교해 보면 현재 MySQL은 평균 6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이스버그 테이블은 해당 설정으로 1.5분까지 소싱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공유드릴 거는 아이스버그 최적화 기능들인데요. 이제 각 기능들이 어떤 것이고 저희는 어떠한 목적으로 수행 중인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이제 컨벡션을 제일 처음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제 플링크에서 아이스버그로 데이터 적재할 때
이게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먼저 공유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아이스버그는 파일로 데이터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플링크는 아이스버그로 데이터 적재 시 데이터 파일과 삭제 파일을 분류하여 저장하는 머지 온 리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파일은 이후 아이스버그 탭을 조회 시점에 합쳐져 보여집니다. 여기서 컴팩션이 하는 역할은 앞서 생성된 데이터 파일들과 삭제 파일들을 합쳐 새로운 데이터 파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환경에서 컴팩션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플링크는 체크 포인트라는 일정 주기마다 새로운 데이터 파일과 삭제 파일을 계속 생성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테이블 조회 시 합쳐야 되는 파일 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테이블 조회 시간 또한 따라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컴팩션을 통해 합쳐진 파일들을 미리 생성하여 조회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컴팩션이 없는 경우 테이블 소싱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30억 개 레코드를 가지고 하루 평균 400만 개 정도의 변화본이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일주일 정도 소싱 시간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연동 직후인 0일 차이는 이제 2.8분 정도가 걸렸으나 이제 컴팩션이 없이 일주일이 경과되었을 때는 60분까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주일 경과 시점에서 컴팩션을 수행하면 다시 1.7분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자료에는 담지 않았는데 동일한 수의 변화본이 들어오더라도 업데이트 콜의 비율이 더 높은 경우가 테이블 조회나 컴팩션 수행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냅샷 만료와 고압 파일 제거 기능인데요. 스냅샷 만료는 특정 시점 이전에 과거 상태를 나타내는 파일들의 참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압 파일 제거는 참조가 사라진 파일들을 삭제하고요. 즉 스냅샷 만료 기능을 통해 과거 상태를 나타내는 파일들의 참조를 제거하고 고압 파일 제거 기능을 통해 참조가 제거된 파일들을 삭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 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민감 데이터의 경우 보안 이슈가 있어 주기적으로 과거 상태와 관련된 파일들을 전부 삭제하고 있습니다. 일반 데이터의 경우 이제 하드 블록 사이즈보다 작은 파일들이 하드 파일 시스템에 쌓이는 것은 이제 IO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딩된 테이블을 하나의 아이스버그 테이블로 통합이 운영이 가능할지 테스트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합칠 경우 이점은 명확합니다. 이제 지표 추출을 위한 소싱이나 앞서 공유드린 최적화 기능을 샤딩된 테이블 수만큼 수행하지 않고 한 번의 수행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이 동작하도록 구현하였는데요. 소스 테이블들이 아이스버그의 각각의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0번 소스 테이블의 데이터는 0번 파티션으로만 들어가며 31번 테이블의 데이터와 변화부는 32번 파티션으로만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즉 소스 테이블마다 구분되어 파티션의 데이터가 적재됩니다. 이제 아이스버그는 테이블 조회 시 각 파티션 내에서만 데이터 파일과 삭제 파일을 합치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즉 파티션 간의 데이터 파일과 삭제 파일은 합쳐지지 않고 동일 파티션 내의 데이터 파일과 삭제 파일들만 합쳐집니다. 그리고 파티션 내에서 합쳐진 내용을 최종적으로 유니언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린 없으나 이 부분은 아이스버그의 스캔 플래닝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파티션을 통해 소스 테이블들을 분리하면 이제 소스 테이블별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데이터가 구분되어 저장 및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아이스버그 테이블로 합칠 경우 발생 가능한 추가적인 연산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27억 개의 레코드를 가진 32개의 샤딩된 테이블에 대해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대략 270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동일 스파클 설정으로 9천만 개의 레코드를 가진 테이블에 대해 소싱하는데 한 20초 정도가 걸렸던 것을 고려하면 성능 면에서는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기능은 최종적으로 적용하지는 못하였는데요. 이제 여러 플링크 잡에서 하나의 아이스버그 테이블로 커밋을 수행하게 되면 커밋에 동시성 이슈가 발생해서 아래 에러 메시지와 함께 간헐적으로 커밋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커밋 제시도 횟수 설정을 늘려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높일 수는 있는데 이제 실서비스 환경에서는 안정적 운영이 더 중요하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해당 기능을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공유드릴 내용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시스템을 통해 저희는 다양한 이점을 얻었는데요. 플링크를 활용한 CDC를 통해 실서비스 조직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최소한의 부하를 주며 보다 빠르게 CDC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정합성 검사를 통해 팀 내 연동된 데이터가 실서비스 데이터와 차이가 없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버그를 도입하여 보다 빠르게 지표를 계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시스템이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 및 관리되기에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이슈에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완전한 백지 상태에 도착해 다양한 시도를 해가며 구축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함께 해준 팀원들이 큰 역할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팀원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팀은 앞으로도 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모니터링과 운영 체계를 보완하여 더 빠르고 안정적이며 정확한 지표 추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